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시가니까 자기애들을 다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1, 3, 5, 7, 9 이렇게만 나왔다는 건 실제로 더 내용이 있는데 일부가 잘린 것들이겠죠. 이거 딱 봐도 글의 종류는 뭘까? 하나마다 세 줄씩 나오잖아요. 연시조죠. 실제로 시조 가사가 제일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왜? 남아있는 게 제일 많으니까요. 기본적으로 항상. 자, 이거는 4번의 보기를 한번 봐보세요. 4번의 보기를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사시가에서 나타나는 이상형의 자연은 속세와 단절되어 은자의 삶을 누리는 공간에 형성화되기도 하고 속세와 단절되지 않은 연장선상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형성화되기도 한다. 사시가는 자연의 심리의 대상, 소박한 삶의 공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을 인식하고 그 속에 자신의 생활을 합치하고자 하는 사대부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은자의 삶은 뭘 얘기하는 거야? 자연에서 살아가는 삶을 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뭐 했어?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속세와 단절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무조건 속세하고 딱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뒤에 보면 사대부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나오니까 전원사시가 쓴 사람 자체가 누구라는 거야? 이거 쓴 사람이 사대부란 얘기죠. 양반이죠. 근데 보통 자연친화 계열은 다 양반이 써요. 일반적인 민중이 자연친화를 쓰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요. 그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뭐 그런 거 쓰겠어요? 안 써요. 그런 거. 자, 그리고 이제 5번의 보기도 같이 봐보세요. 5번의 보기를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사시가는 대개 사기들의 추이에 맞춰 시상을 정개하는 시각을 이끌는다.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죠? 사시가에서는 개들에 관한 시상이 드러나는 점들을 유기적 연결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어휘나 유사한 표현을 연마다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시어 및 구절을 먼저 제시한 후에 화자의 반응이나 정치를 덧붙인 것이 일반적인데 작품에 따라서는 일상의 풍경을 도입하여 계절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을 조명하거나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를 대비하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한다는 거야? 세상살이의 모습이 일부 나올 수도 있고 세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연을 묘사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의 반응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연 자체를 먼저 보여주고 관찰하고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자연을 바라본 자기의 태도나 정서를 2번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스펙트럼이 크죠? 왜냐면 그 태도 자체나 정서가 뭘지는 네가 찾아라 이런 거니까. 근데 자연친화 교육이라면 당연히 자연을 관찰하면서 나타난 정서 태도는 뭐 할 거야? 자연 자체는 좋게 보겠죠. 반대로 속세는 그렇게 좋게 안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기출민들을 보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어디냐면 맨 마지막 구수예요. 그러니까 연시조는 이게 만약 모의고사 나오면 딱딱딱 잘라 나오게 되게 좋죠. 왜냐면 연시조는 연마다 주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하나 써먹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상형 이렇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시조는 각 연마다의 주제는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절 얘기 나올 때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거 알아? 그거 연결될 수 있는 계절적 시어를 뭔가 보여주겠죠. 말 그대로 뭐 눈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꽃이 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건지 알잖아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건 알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재성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재성은 나오잖아요. 섣달, 금운날 밤이라고. 근데 섣달, 금운날 밤이면 결국은 겨울은. 자, 일수 보세요 한번. 자, 봄날이 점점 기니 잔설이 다 녹아간다. 그러면 봄이 돼도 아직 초봄 정도죠. 그죠? 지금 잔설이 아직 있는 상태니까.
매화는 벌써 지고 버들까지가 누를 얻구나. 아이야, 울타리자 고치고 채전을 갈게 해라. 채소를 심어 가꾸는 밭을 갈게 해라. 그럼 이거 전혀 자연친화 얘기하는 게 아니네. 그죠? 자연친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일하자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 춘을 가지고 일수를 가지고 보면 뭐 얘기해요? 봄 자체를 볼 때 단설이 녹아가는 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울타리 잘 고치고 차단바람에다 그런 게 뭐예요? 이 종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봄촌에서의 할 일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이제 조금씩 분주해지는 거잖아요. 자기는 즐기고 있는 게 아니네. 자기는 즐기려면 그냥 바라보면서 아 재밌다 좋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름이죠. 이 여름에는 진짜 여름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름을 뭔가 의미하는 시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아닐 수도 있고. 잔화가 다 진우에, 잔화 밑에 나오죠. 거의 지고 남은 꽃들이 또는 시들어가는 꽃들이 다 진우에 녹음이 깊어간다. 근데 녹음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여름이에요. 녹음이라는 게 잎사귀가 커지고 진해지고 음지가 생긴다 이런 거거든요. 원래 그럴 때가 여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돼? 가을 되면 열매 맺는 거고 그 다음에 낙엽 생기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100일, 그 100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100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낮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낮에 고촌 외롭게 있는 마을에 낮닭의 소리가 들린다. 뭐 여름 낮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 닭이 꽃귀하고 운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왜 온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거의 먹었나? 약간 이런 느낌? 아이야, 개면들을 불러라. 밑에 나오죠. 국악의 음계 중에 하나로 슬프고 애탄 느낌을 주는 음조. 그냥 노래를 해라. 긴 졸음을 깨자. 그러면 여기서는 슬프는 게 아니지. 졸음을 깨기 위해서 말 그대로 마지막에 등장이 이 얘기잖아요. 졸음을 깨기 위해서 개면조를 불러줘. 그냥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슬픈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만 그런 거고 그냥 노래 하나 해줘. 잠들 깨게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삼수를 가지고 볼 때는 여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낮잠도 자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여름의 한가함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연결해서 잘 안 돼요. 따로따로 넣는 거니까 지금 보게 되면. 자, 그 다음 이제 가을이죠. 흰 이슬이 서리가 되니 가을이 늦어 있구나. 가을을 의미하는 시어. 설이 나왔죠. 설이는 겨울이 아닙니다. 물론 겨울에도 설이 있죠. 근데 보통 문학에서는 가을을 얘기할 때 설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 김들의 황혼이 한빛이 피어 있구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황혼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야? 그냥 황혼이라는 뜻을 그냥 본다면? 노란구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잖아요. 그냥 보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면 긴 들의 황혼이라는 거는 들판에 황혼 노란구름이 펼쳐지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구름이 실제로 우리 땅 밑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 노란구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게 아니에요. 들판에 펼쳐져 있는 노란 구름. 뭘까? 가을이니까. 옥식이 쭉 노랗게 펼쳐져 있다는 거잖아요. 추수할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가을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건 이렇게 보는 거죠. 벼가
그렇게 있는 상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비유적인 묘예요. 그게 꼭 노랑 구름 같이 보인다는 거지 이 사람이 진짜 노랑 구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끔 이거 비유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아이야 비진수를 걸려라. 추운 겨워한다.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삼수를 이게 좀 대수죠? 오수죠. 오수. 가을이 예류예요. 한가함이고. 왜? 그렇게 곡식이 잘 익은 상태에서 술 마시면서 그냥 잠시 흥겨웠겠다 이런 얘기니까요. 근데 실제로 과거에 보면 술은 언제 마셔요? 풍성한 계절에 마실 수 있죠. 왜냐면 전부 다 곡식 같은 걸 발효해서 만드는 거니까 만약에 흉년이 들었어. 그럼 뭐 하지 못해? 술을 마실 수 없죠. 그러니까 흉년일 때는 전부 다 금주령 내린 겁니다. 왜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다 술을 왜 만들어? 근데 지금이야 그런 금주령을 안 내리죠. 왜냐면 곡식을 발효해서 만들지 않잖아요. 지금은 딱히. 그냥 다 화학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지금은 금주령을 내리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여유 있을 때, 그 다음 뭔가 가을이 뭐가 잘 됐을 때, 그랬을 때는 항상 이런 거 얘기 나오고 반대일 때는 금주령 내리고 이런 겁니다. 그나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이 가장 여유가 있겠죠. 가을도 많이 힘들면 겨울 보면 죽으라는 얘기를 거의 힘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보릿고개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준성님? 보릿고개가 그거잖아. 보리 자체가 봄에 나는 거니까 가을하고 봄에 살다 보면 보리 같고 봄 정도 하고 여름 일부 연명했다가 또 가을에 또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맨날 먹을 게 막 넘치고 막 이러니까 딱히 뭐 그런 거 안 따지죠. 그죠? 근데 니네 중에 뭐 한 끼 굶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엄마가 일부러 막 죽하면서 밥 자체를 못 먹어서 일부러 죽을 만드는 이런 케이스의 집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후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 다음 칠순 동이죠. 겨울이죠. 북풍이 높이 부니 앞산에 눈이 진다. 그럼 눈을 안 써도 되죠. 눈이 그냥 겨울이잖아요. 딱 봐도. 초점 찬빛에 석양이 거의 다 있구나. 석양이 지나가고 있다. 그럼 석양이 점점 짧아진다는 얘기죠. 왜냐면 겨울이니까요. 모청은 뭐야 이거? 모청. 이거 해석 안 해줬네. 해석하자면 이 정도예요. 그래서 모청 나올 때는 첨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초가집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유가 그렇게 엄청 많거나 부자란 얘기는 아니죠. 초가집을 갖고 있는 거니까. 아이야, 두죽 밑에 나오죠. 팥죽이 익었느냐? 먹고 자겠노라. 그럼 팥죽 먹고 그냥 잔다. 이런 거니까 가을 나타나는 뒤에 무슨죠 이것도? 무슨가요? 아니 칠수. 칠수도 그냥 겨울에 뭐예요? 겨울의 여유예요. 뭐야 그럼 일수만 일하는 척하고 계속 놀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구수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봐 아이들아 새해 온다고 즐겨하지 마라. 뭐지? 새해 온다고 즐기지 말라고? 보통 새는 즐기는 데잖아. 헌상 야단스러운 세월 소년이 앗아가느니라. 이런 야단스러운 세월이 소년을 앗아간다? 근데 소년을 어떻게 앗아가? 이거 유기한다는 얘기야? 그냥 보면 뭔가 이상하죠. 소년을 앗아가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소년이라는 거는 소년 시절을 얘기한 거예요. 소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년 시절을 뺏어간다는 얘기죠. 세월이. 다른 말로 하면 젊은 시절이겠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어. 얘네 그렇게 놀라만 보면 이런 의미죠. 우리도 새해를 즐기다가 백발이 되었다. 그럼 백발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우리도 니네처럼 소년시대 새해를 즐기다가 이렇게 늙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너무 놀지만 말라니까 푹 늙을 거니까 그럼 남는 게 없어. 뭐 이런 얘기죠. 얘가 의미하는 거는 늙음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뭐 하는 거야? 소년들에게 한마디 하는 거죠.
나도 니네처럼 맨날 놀긴 했어. 근데 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나서 이렇게 늙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뭐 의미 있는 일을 해봐. 뭐 이런 정도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늙음을 상실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 너무 내용하고 안 맞죠. 그렇죠? 가끔 뭐 어른들이나 드라마나 영화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맨날 놀면 커서 고생한다고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노는 것도 젊어서 노는 거지. 나이 뭐 80, 90대 갖고 뭐 해외여행 갈까 힘들어 죽겠는데? 비행기 타다가 가다 죽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젊어서 노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당하게 놀고 적당하게 공부하라는 얘기겠죠.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제목 밑에 있는 또는 제목에 나오는 전원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럼 문제 1번을 같이 볼게요. 적절한 것은 먼저 1번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일단 계절감들은 나와요. 맨 마지막 구수만 제외한다면, 그죠? 근데 감각적인 게 나오나요? 감각. 가에 보면 뭘 보는 거야? 누른 버들까지를 보거나 잔소리 녹아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럼 시각을 이용하고 있네. 이미 여기만 봐도 정답 나오죠. 하나만 더 볼게요. 삼수에 보면 추가되는 감각 뭐가 있어? 소리, 청각이죠.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계절을 표현하지. 이렇게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답 1번 나오죠, 쉽게.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 점층법도 없고 세시풍속도 안 나왔고 허리법도 여기에는 없죠. 딱히. 그러네요. 허리법이 전혀 없네요. 고정인데, 그죠? 그 다음 대화 형식은 아니죠. 왜냐면 아이한테 말은 걸지만 아이가 나한테 말을 하진 않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걸로 넘어가세요. 72쪽에 넘어가서. 이것도 연시조겠죠? 오늘 연시조 퍼레이드입니다. 자, 외화사는 3번의 보기를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다 공짜 2개씩이네요. 자, 외화사는 8술 이루어진 연시조인데 연시조는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각수를 통합하는 구성 원리가 있다. 이 작품의 경우 매화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매화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은 자연적 현상인데 이 시의 화자는 자신 행위나 눈이나 달 같은 다른 자연물과의 조용으로 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는 매화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매화가 꽃을 피우고 향기 내는 건 자연적인 건 맞잖아요. 이거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럴 때 화자는 자신의 행위나 눈, 달 같은 자연물과의 조용으로 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매화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그거 네가 찾아 이런 얘기, 이 보기에는. 자, 그리고 이제 5번 보기도 하나 더 나오죠. 자,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한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서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되는데 여기에는 당대 인연과 관련해서 매화의 규범적 가치를 부여해서 감상하는 태도, 그 다음 매화의 심미적 조건에 아름다운 응하는 태도,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력 태도 등이 덧붙여진다. 그러면 이 5번 자체인가요? 5번에 보기대로 본다면 이렇게 매화 자체를 가지고 있을 때 뭘 갖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당대 어떤 이념이 들어가거나 규범적 가치를 가지고 매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속성이 하나 보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신미에 대한 이야기. 신미는 말 그대로 뭔데? 나온 대로 보면 아름다움이. 그 매화 자체의 감탄. 이런 게 또 매화의 속성을 하나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매화의 흥취. 또 어떤 부분은 매화의 흥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눈에 다 보여주는 건 불가능하죠. 이 짧은 내용에. 그러니까 어디 부분은 여기, 어디 부분 여기, 어디 부분 여기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년의 형태는 아니겠지만 연마다의 매화의 의미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밑에 제목 밑에 키워드 체크를 보면 이런 거 나온다. 매화, 의나 강인한 생명력, 결계, 예찬. 그럼 매화에 나타난 생명이나 절개나 예찬에 관한 얘기 나올 거라는 거고 의나는 찾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이건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필수를 봐보세요. 매영, 매화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매 그림자가 부딪혀 있는 창에 옥임금자가 비겼구나. 옥임금자 밑에 나오죠. 미인의 금비녀가 비스듬히 앉아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매화의 그림자 부딪힌 창에 미인의 금비녀가 어떻게 앉아있어. 그냥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2,300반응은 검은고와 노래로구나. 이윽고 잠들어 권할 적에 달도 오른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매화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 다음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한 잔 이때 자느냐고 뭐 술잔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술잔 같은 걸 권하면서 또 달도 올라.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언제예요? 밤이죠. 밤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야? 매화를 그냥 감상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1수의 주제는 이거밖에 없죠. 매화 감상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매화를 감상하면서 술 한잔하면서 그냥 뭐하고 있어? 검은고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냥 놀고 있는 거죠. 완전 마음 편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수. 어리고 섬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다. 근데 어리고는 고전에서 원래 항상 맨날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어리다는 중국어 배울 때 결국은 어리석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의미 이동이라고 많이 배우죠. 어리석은 매화, 내가 너를 믿지 아니었어. 그럼 매화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매화한테 너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것도 의인화가 될 수 있죠. 찾았네, 의인화는. 그러니까 의인화는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거잖아요. 사람 자체가 아닌 것을 사람처럼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처럼이라는 건 사람의 성격에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사람처럼 지칭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집에 있는 개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것 자체도 의인화죠. 물론 그걸 문학적으로 굳이 표현하진 않겠지만, 집에 있는 개한테 찰스, 내가 너한테 의인화를 하고 있어.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말을 하지 않지만 문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자, 처음에는 너를 믿지 않았대. 그럼 너는 별로 뭐 믿음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눈 기약 능이 지켜 두세동이 피었구나. 즉 눈이 오면 피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네가 두세동이 피었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수에서 중장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매화는 뭐가 있는가요? 매화는 정말 시험대로 보면 약속을 지킨 거죠. 이거를 시험 이렇게 안 나올 거니까 시험적인 용어로 만들면 뭐가 돼요? 신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고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촛불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매화 향기가 그렇게 떠들고 있구나. 그러면 얘가 피었으니까 방에 뭐가 있는 거야? 매화의 향기가 쭉 펼쳐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근데 지금 눈이 오는데 피어있네? 헐. 그러면 얘가 뭐가 있는 거야? 나름 의지나 이런 것도 보이는 거니까 아까 신이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수의 그냥 주제예요. 따로 정리 안 해도 되죠. 이수는. 주제 나왔으니까요. 왼쪽에 보면 그 고결하고 그윽한 성편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신이 대신에 같이 볼 때 고결이라는 게 같이 나온 건데 고결 뭐지 이거? 높은 깨끗함 이런 거잖아. 왜냐면 남들 피지 않을 때 혼자 폈으니까 그런 거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삼수 빙자옥질 밑에 나오죠.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구슬같이 아름다운 젤리 매월 이른다.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그럼 이것도 의인하죠.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을 기약하는 황혼월.
굳이 해석하자면 끊는 거죠. 이렇게 황혼 플러스 월 끊어볼 수 있죠. 월은 뭐야? 달. 황혼은 달지 않나요? 보통? 황혼이라는 건 이제 점점 해가 지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해가 지고 있을 때 달이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밤이 오는 시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때 이걸 기다리고 있으니 아마도 아치고저는 너뿐이다. 아치고저 밑에 나오죠.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는 너밖에 없다. 그러면 삼수는 그냥 아치고절 자체가 주제겠네. 매화는 아치고절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감탄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매화가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첫째, 주변에 딱히 매화를 볼 일이 없다. 둘째, 우리 매화를 보면서 이런 애가 해본 적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맨날 민나라 국화 무궁화라 이런 얘기하지만 국화를 볼 수가 없어. 주변에서 무궁화 어딨어? 안 보여 잘. 자, 그 다음 이제 사수. 눈으로 약속을 했는데 네가 과연 피었구나. 눈이 오면 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네가 과연 피었구나. 그럼 얘네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약속을 지키는 문제라는 거고. 황혼의 달이 오니 그림자도 있구나. 뭐 띄엄띄엄 있구나 이런 얘기죠. 청양에 잔이 떴으니 취해서 놀겠노라. 그런 달과 함께 놀겠노라. 이거죠. 그럼 일단 다수의 주제는 매화를 감상하는 거, 즐기는 거. 이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 표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디귿에 보면 청양 자체 있고 잔에 떠있다. 이거 감각으로 하면 경원아 뭐야 이거? 청양 감각으로 하면 그 냄새 아니 맞아 냄새 향기는 냄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후각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 떠있는 건 눈으로 보겠죠. 이거 시각이에요. 그러면 향기가 떠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향기가 진짜 눈에 보이게 떠있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후각의 시각화인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간각이 되는 거죠. 공간각은 실제 현실에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향기가 있는데 나는 그게 왠지 떠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잔 자체를 마신다는 건 뭘 마시는 거야? 청양을 마신다는 거죠. 매화에.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죠, 시니까. 아니, 물론 요새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왜? 아, 인공적으로 거기다가 매화향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빠들 마신 술 보면 냄새 나긴 나잖아요. 무슨 냄새? 소주 냄새, 맥주 냄새 보면 냄새 보고. 어쨌든 뭔가 나잖아요. 그죠? 뭐 그런 향기 일부러 내줄 수 있으니까. 지금이야. 자, 그 다음에 오수. 황혼의 다리도다. 너와 기약을 두었더냐? 너와 약속을 했냐? 얘한테 왜 물어봐 이거? 그 다음 합리 밑에 나오죠. 방 안에 자동꽃이 향기노와 맞는구나. 내 어찌 매월이 덫이 되는 줄 몰랐던 거 한가? 그러면 덫이 되는 줄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뭐네? 얘가 나의 친구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수는 어떻게 하면 돼? 황혼의 다리 돋고 매화와 함께 내가 뭐가 되고 있다? 덫이 돼서 놀고 있다. 결국은 달밤에 매화를 감상하고 즐기는 거지. 진짜 hun관사인 거봐 이상아. 그치? 일을 안 해. 어차피 이건 처음부터 매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 다음 육수. 육수하고 그 하나 정도 같이 보면 이수, 삼수 이렇게 세 개는 기출비도 되게 높은 부분입니다. 얘네들은 나중에도 또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러 표시해놓으세요. 2, 3, 6은 발표해놓으세요. 얘네는 또 볼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끊어서 좀 나오고 교과서 이 세 개 중에 하나 잘 나와요. 2학년 그 문학교과서 보면. 보통 우리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어떤 사군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보통 매완한촉 국화대나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런 거 보면 다 지도절기 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하고 연결되는 소재들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런 사군자는 딱 봐도 누구랑 연결되는 거야? 이런 사대부들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쓴 사람 안민영 이름 나왔죠? 이 사람 사대부잖아. 기본적으로. 야, 일반적인 민중이 무슨 지조절개 뭐 고고함이 이런 한가함을 얘기하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육수. 바람이 눈을 몰아 찬창에 부딪힌다. 찬 기운이 새어들어와 자는 매화를 괴롭힌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람이나 눈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뭘인데? 얘네가 갖고 있는 게 찬 기운이잖아. 얘네들은 매화를 침노한다. 매화를 침범해서 괴롭힌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매화에게 뭘 주는 거야? 시련을 주는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괴롭히는 거니까. 그죠? 뒤에 침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바람 들이면서 매화를 보호하니. 그러면 긍정이죠. 스스로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얼게 하려고 한들 봄뜻을 아실 수 있겠는가? 그럼 이 매화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봄의 뜻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매화는 봄틀을 갖고 있다는 건 매화는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결국 뭐하는 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봄뜻이라는 게 지조, 절개, 의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보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저 이변과 극연적 가치라는 게 아까 사본자 얘기했던 교견함이나 지조절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 그럼 여기가 그럼 뭐예요? 주제죠. 육수에. 육수에 주는 매화의 지조절기 아니면 의지 이게 주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팔수. 동각에 숨어있는 꽃이 동각, 동쪽에 있는 누각을 얘기하는 거죠. 동쪽 누각에 숨어있는 꽃이 철쭉이야? 두견화야? 화가 나오면 그냥 꽃이에요 다. 이게 내신일 때야 꽃 이름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모의고사에서 꽃 이름을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굳이 얘기하는 두견화는 진달래 꽃을 얘기하는 거고. 세상이 눈인데 쟤 어찌 감히 피겠는가? 그러면 이렇게 눈 자체가 있을 때 이런 얘기잖아요. 꽃이 피기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야 얘네가 어떻게 피겠어. 추워 죽겠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백설양추는 매화밖에 없어. 백설양춘 이 정도는 해석을 안 해주네요. 백설은 뭐야 말 그대로 눈이잖아요. 춘 봄이죠. 양은 뭘까? 봄에 있는 태양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얘는 봄빛이죠. 좀 눈이 와도 봄에 따뜻한 빛을 내는 것은 그건 누구다? 매화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매화는 추워도 뭐 한다는 거야? 양춘을 보여주는 존재야. 다른 애들은 쫄아갖고 못 나오지만 얘는 나와. 이건 딱 봐도 매화가 다른 거보다 좀 일찍 피니까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시를 진 거잖아요. 그죠? 느낌이. 그러니까 얘는 3월 이전에 핀다는 얘기예요. 남보다 조금 일찍.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뭘 보여줘? 팔수도 매화의 어떤 뭐 지조나 의지나 항상 필 때 피는 지조
항상 나보다 일찍 피는 의지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람이 꼭 지금 매어를 보고 있다기보다는 매어에 대해서 보통 생각하는 걸 이렇게 정리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럼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또. 이거 1번 같이 보는 게 뭐냐면 나머지가 숙제가 될 거예요. 근데 내일 정리해서 알려주겠지만 그래도 문제 하나씩밖에 안 풀어준대.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감각도 침상을 사용해서 대상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일단 감각의 형태는 따로 뭐 안 찾으려고 해도 이미 아까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이미. 그죠? 탈락. 영탄법 나오나요? 영탄법. 비겼구나, 피었구나, 피었구나 이런 거 전부 다 영탄이죠. 나와요. 보통 시조는 준성님 매듭 볼까요? 쉽죠. 시조 매듭 뭐죠? 상부? 예? 상부? 여기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보통 시조는 글자 수를 가지고는 세 글자, 네 글자거나 아니면 네 글자, 네 글자가 보통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를 글자 수의 반복에서 음수이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냥 글자 수로 보면 되니까. 이건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보통 4개의 음보를 갖고 움직이죠. 이건 이제 음보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4음보예요, 시조는. 고래가위가 3음보고 이거 3으로 끊으려고 해도 어떻게 3으로 끊는 거야? 매형이 하나, 부딪힌 창이 하나, 오긴금자 하나, 비꼈구나 하나 이러면 딱 4음보 형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모든 부분이 다 4음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4음보가 좀 더 많다는 거죠. 훨씬 더 다른 것보다.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규칙적인 음보를 사용하면 이런 거 다 뭐예요? 이런 게 운율이잖아요. 이걸 정말 쉬운 중학교 때 얘기하면 리듬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쓴 것만 시전하면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뭔데? 이런 거 자체가 전형성이라는 거잖아요. 전형성이 뭔데? 형식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지 이름을 뭐로 할 수 있어? 저렇게 시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형식이 안 정해져 있으면 시조는 이름이 어떻게 붙어 있어? 그냥 시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고전에 보면 향가, 고려가, 시도 이렇게 있는 건 다 정형성이라는 얘기예요. 정형성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외형률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나마 문학의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지 비문학 풀 시간이 조금 더 나올 겁니다. 학원 평균 봤죠? 저번 주에. 생각보다 되게 높죠? 1반에 되게 잘 봤다는 거예요. 2반, 3반에 비해서. 그러겠잖아. 걔를 잘 보고 못 보고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차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시험을 못 본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는 그렇게 나왔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더 문제일 겁니다. 왜냐면 자기 점수가 평균하고 되게 근접돼 있거나 그보다 낮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 반성과 성찰이 없고 바꾸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아무나 성적 보고 뭐가 문제지라고 고민해보고 고민을 실행으로 옮기는 형태가 성적이 체인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운동하고 똑같아요. 공부라는 게 약간은 물론 그대로 꼭 가는 건 아니지만 물론 10시간 뭐 했다고 내가 뭐 5할 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야구에서 그죠? 근데 어쨌든 운동량의 형태가 공부량이 내 공부 자체의 성적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뭐 시간에 대한 울렁증이 있으면 자꾸 시간 연습 해보면서 울렁증도 극복해야 되고 천천히 있는 게 습관이 돼 있다면 시간 연습하면서 자꾸 시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천천히 푸는 거나 자각해야지 좀 더 빨라지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읽는 속도가 느린다는 거는 단어가 안 된다는 거니까 단어 몇 거 찾으면서 자기 거 해야지 빨리빨리 쪼르르 갈 수 있는 거죠. 음모가 뭐야? 음악이 뭐야? 이러고 있으면 답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빨리빨리 처리하려면 결국은 얘기했죠. 국어 단어 싸움이에요. 이건 딱 봐도 연시조나. 그런데 왜 연시조야? 이미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겨울방 실패죠. 2학년 올라오는데 굳이 시조가 뭐야를 지금 설명하는 건 너무 낮은 학년급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정도면 시조 고려가요 한가 정도는 이미 지금 2학기 작년 2학기부터 지금 겨울 내내 고전만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가가 뭔지 고려가요 뭔지 시조가 뭔지 이 정도면 심각한 거죠. 딱 봐도. 그렇잖아요. 오늘 뭐 스타일이 이렇게 처음에 누가 있네요. 깜짝이야. 누구지? 얼굴이 익숙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난 머리 스타일 바꿔보고 다음에. 근데 남자는 바꿀 게 없네 딱히. 남자가 드라마 같은 거 바꿀 수 있는 건 스포츠 머리밖에 없는데 스포츠 하면 좀. 자, 네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시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정답 4번. 그리고 대상의 변화라고 했는데 매화는 좋았다 나빴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럼 변화도 이상하죠. 매화에 대해서 계속 다 찾아온 밖에 없잖아. 그럼 매화에 대한 내 마음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정답 4번. 말을 건네는 건 어디 있어? 대화를 실제로 매화하고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대화한테 말을 거는 장면이 3수하고 4수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초장에 보면 빙자격줄이가 눈 속에 너였구나. 눈을 계약하더니 과연 너 피웠구나. 말을 건네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말과 말을 건넨다는 말은 또 달라요. 왜냐면 대화라는 거는 분명히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얘한테 말을 해야지 다만한 대화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건넨다는 건 두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만 얘기만 해도 말을 건네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말을 건넨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대신 공통점 최소한 뭐 해야 돼? 누군가가 청자가 존재한다는 형태는 될 수 있죠. 청자가 없으면 말을 건넬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4쪽. 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러면 24강에 있는 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주제가 님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얘기네. 그럼 이걸 보통의 해설지 같은 데나 주제 같은 걸 볼 때 이렇게 나오겠죠. 이별의 정한. 이렇게 나오겠죠. 정한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별 뒤에 그 사람에 대한 정을 여전히 갖고 있거나 또는 그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한탄이 있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기본 라인은. 자, 이거는 5번 선지만 봐보세요. 5번 선지만. 적절하지 않은 거래.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설 시조는 형식면에서 평시조와 달리 중장의 제한이 없이 길어졌다. 내용면에서는 실생활 소재들을 활용해서 일상이 일어나는 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솔직함, 해학성, 애정을 서슴없이 표현하는 대담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여 비유 상징 등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해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었다. 그러면 사설 시조의 특징은 뭐야? 중장들이 되게 길어졌다는 거니까 시를 보면 첫 번째 줄은 각자 초장이에요. 근데 간을 보면 2, 3, 4, 5, 6 6줄까지가 전부 다 중장인 거죠. 타지는 한 줄인데 너무 기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것 뿐이에요. 종이에 분량이 한개 있으니까.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중장인 거고 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중장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맞춘 거야. 보통 시조가 기본적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줄은 보통 초장, 두 번째 줄은 중장, 세 번째 줄은 중장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삼행인데 이거 다 맞춰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조 갖고 있는 삼행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시들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번 더 정리하면 3, 4, 3, 4, 5, 3, 4, 3, 4, 3, 5, 4, 3의 형태로 맞춰서 움직이는 건데 여기 부분 보통 고정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지금 다 그러고 있죠. 5초나 한배도
흰밥이 세 글자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괴를 이루어졌지만 이 부분하고 여기 부분에 여기에 선장을 지켜주거나 이 고정을 지켜주면 사설시조는 부분의 파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기 때문이냐? 시조의 형식을 일부는 뭐한다? 지킨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만 뭐한다? 이 규칙을 어긴다는 얘기 똑같잖아. 완전히 어겼으면 왜 시조란 말을 써? 그럼 지킨 부분이 뭐고 지키지 않은 부분이 뭔지만 찾는 거죠 우리가. 그럼 이거 사실 중장들은 4원부 떨어질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4원부로 떨어져? 이렇게 긴 거를. 그리고 실생활의 소재들을 활용해서 솔직함, 해악성, 애정 등을 서슴없이 표현한다 그러는데 주로 여기는 이별의 정원이니까 애정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물론 애정이 아닌 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민중이 쓴 게 원래 주제가 되게 다양해요. 왜? 민중은 원래 자유분방하니까 규칙들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서시조는 민중이 좀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반대로 사서시조의 반대가 뭐야? 형시조잖아. 그러면 사대부가 많이 쓰겠죠. 왜? 사대부들은 통상적으로 규칙과 제도 이런 거를 좀 더 좋아할 거니까요. 신분이에요, 신분. 신분이 높을수록 뭘 좋아해? 제도나 규율, 규칙 이런 것들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일수록 그런 걸 맞추기보다는 좀 더 자유분방을 많이 추구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옛날 그 중세 그 서양들의 귀족들 보세요. 스테이크 하나 먹을 때도 칼하고 뭐 나이프하고 포크하고 막 3개 4개씩 넣고 뭐 그런 거 먹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먹잖아요. 집에서 만약에 돈가스 먹을 때 뭐 포크 3개씩 넣고 먹으면 이건 좀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들어서 집게 들어서 가위로 다 자른 다음에 애한테 주는데 애한테 자 나이프 코크니까 네가 이건 집에서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집에서 가위로 다 잘라줬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를 한번 보세요. 자, 님이 온다고 하고는 전염법 일찍 지어먹었다. 그럼 가에서 우리가 초장에서 느끼는 게 하나 있죠. 님이 온다고 하고는 전염법을 일찍 지어먹었대. 그럼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이별 상태죠. 님이 온다고 한다고 하니까 님하고 나하고 지금 떨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럼 전염법을 왜 일찍 지어먹어? 님 빨리 보라고. 님 오기 전에 일단 밥부터 후다닥 먹어놓고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중문나서 대문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서 이수로 이마에 손을 얹고 가액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서 바라본다. 근데 거머이들하고 뭔가 검은빛과 흰빛이 떠있거늘 저게 님이로구나. 그러니까 뭔가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님이라고 내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 버선 품고 신버서 손에 쥐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이거 나오죠. 허둥지둥하는 모양이라고. 그럼 뭐 이용한 거야? 이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을 음성상징어 사용한 거예요. 그죠?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 안 써도 돼요. 근데 이거 왜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거 집어넣으면 뭐가 느껴져요? 생동감 이런 게 좀 더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딱 봐도 운율주기 되게 좋잖아요. 자, 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월왕충상 건너가서 정든 옛말 하려고 하고 견눈을 보니까 작년 7월 열 서울날 껍질 벗긴 주추리 3대가 알뜰하게 나를 속였구나. 그러면 이 주추리 3대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주추리 3대가 하자가 임이라고 착각한 소재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얘가 과연 나를 속였을까요? 말이 안 되다니 이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어떻게 속여 얘가. 그냥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걔가 님이라고 내가 혼자 착각한 거지 얘가 킥킥킥 내가 님이라고 너 속였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5초라. 마침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낮이라면 남이 웃을 뻔했다. 그러면 마지막 종장에는 뭘 배워줘?
휴 다행이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한다? 부끄럽다 인도 아닌데 내가 저렇게 뛰어갔으니 창피하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그 하나 정도 볼게요. 중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찰뜨리도 날 속여다. 찰뜨리도 날 속여다. 이걸 해석하면 알뜰하게 나를 속였구나. 얘가 이런 건데 실제로는 얘가 나를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속이지 않았는데 속였다고 말하니까 뭐 하는 거야? 반어죠. 고전에 잘 나오지 않지만 이건 반어가 존재합니다. 고전에 단어 정말 잘 안 나와. 역서라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이거 보고 웃기나요? 시가 안 웃기죠. 안 웃긴데 보통 이거 내신 나올 때 이 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악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어디가 해악이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웃긴 거는 뭐가 웃긴 거야? 이럴 때 남들이 하지 않은 멍청한 짓을 혼자 할 때 그런 게 해악적으로 보이죠. 보통 개그에서 많이 쓰는 해악이라는 게 남들이 안 하는 엉뚱한 행동 하거나 또는 자기 비하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3대 보고 저렇게 뛰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막 양말도 벗고 신발도 벗고 뛰어가는 3대로 보고 뛰어가는 거 보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왜 저래 저 사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해악을 준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혼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누가 그렇게 뛰어갈 때 그렇게 막 신도 벗고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그러고 뛰어갑니까? 보통 그렇게 안 뛰어가. 그냥 님이 오면 그냥 뭐 뛰어가지 누가 그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해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지. 진짜 이렇게 그냥 글을 보면 별로 웃기지 않아요. 보통.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를 보세요 한번. 어이 못 오던가. 너 무슨 일을 못 오니? 왜 안 오니? 이거잖아요. 그럼 나에서도 똑같이 표장에는 뭘 보여줘? 이별이죠. 아 이거 진짜 이번에 정하는 거 처음부터 다 보이네. 그죠? 혹시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았니? 성 안에 담을 싸고 담 안에 집을 지었니? 집 안에 두지 놓고 두지 안에 개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누가 결박했니? 그리고 쌍거목 걸쇠, 금거목, 자물쇠로 그렇게 잠갔니? 너 왜 안 와? 그러면 이 중장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중장은 이미 오지 않는 이유를 내가 추측하는 거죠. 혹시 누가 그렇게 성 쌓고 뭐 자물쇠 담고 너 가두고 그래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자 그리고 중간에 나타난 표현법 볼까요? 일단은 뭐하고 나오니까 열거죠. 이거 눈에 보이죠? 또 하나는 뭐야? 무쇠로 성을 쌓다. 끝났는데 그 성 쌓은 걸 끝난 거를 다시 또 첫 구절에 연결시켜놨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A, B 이렇게 끝났죠 문장이. 근데 그때 또 B, C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또 끝날 때 C, D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건데 이런 식의 연결이 들어가는 거죠. 빨간 사과, 사과 말씀 하나 더 할게요. 이런 식의 연결이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거를 표현법을 하더니 연세법이라고 해요. 표현법은 방법 없어요. 뭐냐면 단어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설리법이 영탄법, 직유법, 은유법 이거 단어 정의 알아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를 외울 거야? 얘를 왜 외워? 단어의 정의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 한 달도 12달이나 있고 한 해가 12달이나 있고 한 해도 무려 30달이나 있는데 왜 나를 볼 하루가 없이 너 안 오냐? 그럼 마지막 종장에 뭐 하겠어? 오지 않는 님을 원망하는 거야. 너 왜 안 와? 빨리 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데 왜 하루도 안 와? 원래 여기서 님이 왜 안 오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자, 그 다음 이제 다. 걔를
10마리 정도를 비슷하게 기르는데 하나가 참 얄밉다. 그러면 다해서 초당에는 뭘 보여줘? 이런 얘기다. 개가 얄미워. 한 마리 개가 얄밉다는 거네. 그죠? 요거 개가 참 얄미운 게 없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미운 사람이 오면은 꼬리를 치면서 반기고, 고운 사람이 오면 뒷발을 바둥바둥 무락나락 캉캉 짖어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이 개는 이거죠. 개 자체를 중장에서 볼 때 말 그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 뭐한다? 반긴다.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걔는 뭐한다? 반기지 않는다. 짖는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걔는 그럼 뭐한 거야? 내 마음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주인 마음을 알면 미운 사람이 올 때 짖고 고운 사람이 올 때 반겨줘야죠. 근데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얘는.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신밥이 그릇 끓여놔도, 즉 밥이 실 정도로 많아도 너 안 줘. 흥! 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 반기고 있어. 재수없어. 그냥 밥 안 먹고 너 굶겨버릴 거야. 이런 거잖아. 또라이주의. 약간 이런 느낌, 그치?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볼 때 단 하나 느낌이 있죠. 결국 이런 거예요. 님이 오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야? 배를 탓하는 거잖아. 너 때문에 님이 안 오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적으로 볼 때는 주제가 뭐예요? 배가 얄밉다 이거잖아요. 하지만 이면적으로 볼 때는 저거 뭐가 있어? 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죠. 괜히 걔한테 핑계대는 거잖아. 님이 진짜로 나한테 오고 싶으면 이 걔 때문에 안 오겠어? 이런 거 뚫고라도 오겠죠. 괜히 걔한테 그런 거고, 걔 자체한테 그래서 밥 말 안 줘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니까 얘도 해악성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이별했다고 간이 집에 있는 걔한테 야! 네가 맨날 나한테 지려대니까 이별한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이거는 문제 4번을 볼게요. 차라리 4번이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보고 기억을 해결해 볼게요. 자, 근거부 자부세는 말 그대로 뭘 얘기하는 거야? 님을 잠가놨다고 생각하고 오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이 기억의 의미는 이거겠죠. 기억의 의미는 장애물 이런 걸까요? 그죠? 이런 겁니다. 대부분. 그럼 5개 중에 장애물을 찾으라는 거네. 그냥 단어만 보고 장애물인지 모르지. 앞뒤 문맥을 봐야죠. 만약에 근거부 자물쇠가 열려있다 이러면 장애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잠가놨다니까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보니까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지 어이야겠는가? 그럼 바다는 뭔가 잠가져 있는 게 아니잖아. 장애물이 아니죠. 그 다음 우리님 가시에 무슨 장애물이 가려져 있는데 아예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 약수는 그냥 물이지만 물이 가려져서 소식이 끊어졌다. 그럼 물이 가려서 소식이 끊어졌다는 건 물을 통해서 소식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럼 장애물 되겠네. 얘가 정답이죠. 그 다음 2번 이웃들아 자연 구경 가자. 그럼 이건 우리가 구경 갈 수 있는 거니까 뭘 방해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아름다운 자연이겠죠? 그 다음 한이 뿌리 되고 눈물이 가지 삼아서 님 집의 창밖에 외나무 매화가 된다. 그럼 매화나무 매화가 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걸로 분신처럼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장애물 아니죠 이것도. 그 다음 샷건이 밀건이 높은 산에 올라간다. 그럼 산은 내가 직접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뭐 방해가 아니잖아. 이것도 장애물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들 보면 밑줄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봐야 돼요. 서술어에 집중해야지 보일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만 쉴게요. 준상님은 검사한테 마시라는 겁니다. 누군 사람 푸셨나요? 아니. 엄마 진짜 지금 집에 가서 뭐하는데 내가 카메라 한번 켜갖고 확인하고 싶다. 과연 인간이 뭐하고 있을까?
접어줄 거예요. 알겠어. 그 방화선거잖아. 지혜 세우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천재 된다 보여. 하나도 안 해. 습관. 이것도 나랑 한 번밖에 안 해. 의외로 이제 식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좋아. 그건 돼 있어? 한개 왜 한다? 왜 하나도 안 해봐? 공부할 때도 해보라니까 또 안 해보고. 별 얘기 없는 부분이네. 너는 오늘 좀 남아라 그냥. 오늘 남아서 해보고 내일 남아서 해보고 그냥 좀 하자. 안 그러면 내일 도저히 다 못한다. 남기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어. 오늘 남아서 1부 하고 안 그러면 내일 또 아무 10시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일단 알았어. 일단 남고 있고 조금씩 지나가서 하겠어. 우유가 안 됐지. 잠깐만. 잠깐만. 10일 9는 다 됐어. 그러면 살짝 지나니까 내일. 이거는 고 10회왕 내일 거야. 이건 내일 남아있잖아.
내 시간이 있네. 감이 하다가 안 잘렸을 거야. 그치, 모의고사가 잘렸지. 내가 모의고사 꺼버렸어. 이거 그 초대면서. 그래서 모의고사는 내일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그때 한번 오늘 괜찮아? 그럼 오늘 그냥 하자. 오늘 이거 애들 했던 거에서 2개 정도만 가자. 이제 내가 설명 좀 해줄게. 들어가야 되는 건 있어서 이따 이렇게 할게.
꼼꼼하게 하는 거는 주간지하고 나머지 건 시간 안 되는 것까지 돼 있어. 근데 세 개의 오답을 다 하기 시간 너무 많이 걸 거야. 시작 때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 정도 근데 웬만하면 주간지가 그러겠지. 그게 가장 오래 보면 빨리 보니까 내가 오답하는 차이가 안 나올 수 있고. 대신 이거는 하고 나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남아될 시간 없으면 나중에 속으로 뭐 물어보라고 다 괜찮으면 그냥 전화하거나 아니면 그냥 쭉 그거 하고 설명하실 테니까 맞지? 특히 이거 뭐 비문학이야 항상 어려운 것 같아도 문학 같은 경우는 잘 어려운 것 같아. 니네 내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내신 대비는 내가 하진 않겠지. 넌내 뜻이 아니야. 일단 한번 걸릴지. 이것도 내일까지 괜찮아. 내일 시간 있으니까.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볼게요. 일단 15번까지만 전부 볼게요. 그 1번에 3, 2번에 5, 3번에 5, 4번에 5, 5번에 4, 6번에 3, 7번에 4, 8번에 2, 9번에 4, 10번에 3, 11번에 2, 12번에 4, 13번에 1, 14번에 2, 그다음 15번에 5 이렇게 돼요. 이게 내일 나머지 거에서 이제 또 일부 풀 거고 그 외 나머지 문제 또 일부가 다음도 숙제가 되겠죠. 이게 원래 지금 하면서는 숙제들이 모의고사 좀 줄여보려고 그랬는데 방학 동안에 보니까 준성이 정도 빼놓고 나서 잘 해오더라고요. 가끔 저희 조금씩 안 되지만 어쨌든 채우고 있잖아요. 학기 때도 모의고사 하나 정도 더 풀어놓는 게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숙제는 유지할 겁니다. 고3은 더 심하다니까요. 고3은 현재 모의고사 3개씩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적응되면 해요. 결국은 적응되면. 문제는 갑자기 니한테 적응을 막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적응 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모의고사 하나 정도는 됐거든요. 왜냐면 독서 처리하면 실제로 문학 풀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10번까지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10번까지. 우선 시간 안에 풀긴 풀었죠, 다. 간신히. 간신히? 동원진 시간 부족했나요? 옮겨주나요? 오케이. 자, 10번까지 딱히 질문할 거 없으면 11번부터 볼게요. 2번만. 오케이. 이거 딱히 뭐 크게 얘기할 문제 없어요. 앞에서는. 근데 하나 얘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만 얘기하면 1번부터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모의고사 자체가 80분을 제한되어 있잖아, 어쨌든 시간이. 근데 사실 OMR 자체에서 뭐 한 3분 정도를 이것저것 그냥 빼먹는다고 치면 실제로 풀어내는 게 7분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원래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사실 보면. 그러면 1번부터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읽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읽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올라가는 거 거꾸로 1번 보면서 올라가고 2번 보면서 찾고 3번은 전혀 뭐 하지 않았대요. 지문하고 상관없어요. 3번은 이 안에 있는 학생 1과 2에 있는 말만 보고 푸는 거잖아요. 지문을 보고 푸는 게 아닙니다. 주는 본다고 1번부터 5번까지 기억나는 게 아닌 거니까요. 알겠죠? 그냥 전문가 있는지. 그리고 항상 이런 거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로들. 가로들에 있는 말 같은 경우가 시험과 연결시켜서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순서가 좀 재밌는 게 보통은 우리가 볼 때 15번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그게 순서가 맞는 건 아닙니다. 의문이 무조건 맨 먼저 나오고 단어가 뒤에 나오고 중대범위 마지막에 나오고 이거는 하나의 패턴화 된 건데 그 패턴은 무조건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11번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지금 엄마가 이런 얘기 하죠. 민수야 아침에 친구와 싸웠다며? 그러고 나서 1번에 기억 미음을 비교하라고 나왔으니까 미음을 보면 때문에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같은 형태의 부사격 조사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기억에 볼 때 아침인데 얘가 부사격 조사죠. 그리고 미음에 볼 때 때문에니까 이것도 뭐예요? 애가 부사격 조사니까 얘네들은 뭐가 똑같아요? 형태가 똑같죠? 모양이 똑같잖아, 둘 다예요. 근데 의미가 같은지 아닌지는 문장을 봐야죠. 민수야 아침에 친구와 싸웠다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아침이라는 건 뭐야 연결돼 있어? 아침이라는 시간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음에 보면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아. 민수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 그럼 뭐 때문에 싸웠는지가 궁금하다는 거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싸운 이유나 원인이 궁금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형태는 같지만 뭐가 달라? 의미가 다르죠. 그럼 맞는 얘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 보면 미음과 디귿은 서술과 필수로 요구하는 성분이겠다. 미음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싸웠다며 라고 하면 누가 싸웠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 미음에 나오는 친구와는 필수 성분이에요. 그럼 다른 말은 뭐가 되는 거야? 필수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사어는 통상적으로 뭘 꾸며? 서술어 꾸며가 정도는 알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설마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설마가 빠진다고 문장이 이상할까요? 엄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전혀 문장이 이상이 없죠. 그럼 얘는 필수 성분이나 필수 부사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디귿 때문에 정답이 되겠죠. 디귿은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정답이죠. 그 다음 리을 같은 경우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특정 성분과 호응하고 있다. 리을에 보면 결코는 보통 뭐하고 많이 써요? 이 결코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뒤에 보면 뭐뭐하지 않다. 얘하고 호응관계가 보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통상적으로 이건 뭐예요? 부정문하고 호응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 다 꾸미는 거니까 문장 전체를 꾸미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비읍 같은 경우는 문장과 문장이 이어진다. 이건 접속 표현이니까 너무 뻔하죠.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이거 다 이어주는 거잖아요. 이건 보너스적이고 마지막 시옷 같은 경우는 용언의 어간의 부사형 어미가 붙어 특정 성분을 꾸며주고 있어요 라고 나오는데 시옷 같은 경우는 편하게잖아요. 그럼 이거 원래는 뭐야? 편하다에다가 배가 붙은 거죠. 그럼 편하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용언의 어간이죠. 그리고 거기에 계란은 이렇게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얘가 뭐인 거예요? 부사어가 된 거죠. 이거 부사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부사어는 되지만 부사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결코 이런 게 부사이면서 부사가 아닌 거죠. 그럼 맞는 얘기죠. 얘가 뭘 꾸며줘? 편하게 대했던, 대하다를 꾸미죠. 그 특정성만 꾸미는 겁니다. 이 문제는 설명이 실제로 앞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부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기본적인 부사어는 뭐 한다는 거야? 통상적으로 용언, 다른 말로 하면 서술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거를 수식하는 게 기본인데 꼭 그렇지 않고 문장 전체를 꾸미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문장에서 꼭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세 번째 문단까지 이야기고 마지막 A는 읽을게요. 이거는 중세국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세국어의 부사격 조사는 현대국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부사격 조사에는 현대국어와 다른 형상을 보인다. 이게 포인트겠죠. 같으면 훨씬 더 쉬울 텐데. 대표적인 것이 예, 의, 의로, 라 이 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 에는 결합한 치원의 끝 음절의 모음이 양성이면 예, 음성이면 예, 이나 반모음이면 예가 쓰였는데 특정 치원들 뒤에서는 에나 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들이 조금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로나 의로는 출발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의로가 출발점을 나타내는 의미를 쓰이지 않는다. 그럼 이건 뭐야? 현대국어와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지키는 것도 우리 현대국어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다르긴 하죠. 세 번째로 비교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격 조사의 라와는 현대국어에 나타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비교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 이는 현대국어에 사용되지 않는다. 현대국어에 라와하고 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라와는 사실 없긴 하지만 이는 주격조로 쓰이죠. 그리고 현대에서 비교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건 보통 뭐가 나와요? 과 이런 거죠. 철수와 영의가 다르다. 이럴 때 쓴 거니까 와가는 사과 앞에 이렇게 이어질 때도 있지만 비교 의미를 가질 때도 있다는 거죠. 안 되지? 갑자기 무슨 살 같은 게 느껴지는 거지? 나만 느껴지나? 갑자기 누가 페브리치 뿌린 것 같은 느낌. 그죠?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너도 느끼죠? 선생님? 핸드크림 냄새인 것 같은데? 누가 핸드크림을 이렇게 바닥에 뿌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12번을 한번 볼게요. A를 참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네. 이거 하나씩 봐야죠. 그러면 1번에 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나오고 날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인데 이거 쓰인 거 자체 애가 쓰인 거는 양성 때문이죠. 이거 딱 봐도 이거 양성 모음이잖아요. 모음자 지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랄이라고 나온 게 선행치원이 맞죠. 왜냐면 이거 바다에 대응되는 말이잖아요. 이거 명사잖아요. 선행치원에 말 그대로 요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뒤에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양성인 거 맞춰줬다는 거잖아요. 현대어 같이 보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비, 지비의 의는 특정 치원에 붙어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에 사용된다. 집은 장소죠. 그리고 지배가 가려하다로 꾸미면 부사어죠. 맞아요. 소수로 꾸민 거니까.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 의는 통상적으로 뭐로 많이 써요? 정현아? 네? 왜요? 의는 현대국어에서는 나의 집 이렇게 쓰는 거니까 통상적으로는 관형격으로 많이 쓰는데 중세에는 부사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국어가 좀 다르다는 거야. 차이점도 있죠. 세 번째 불나와 이건 불보다잖아요. 그러면 이거 비교죠. 그리고 아까 분명히 라와하고 이는 비교 의미를 가졌다라고 A 맨 마지막 나왔죠. 그럼 얘 정답 아니죠. 네 번째 털과 같다. 그러면 이는 현대국어와 다르게 이 모음 뒤에서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근데 이상하죠. 왜냐면 이거 털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는 이 말은 털에다가 인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가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실제로는. 그럼 얘가 이렇게 된 건 뭐야? 이거 이어적기잖아요. 딱 봐도 현대국어를 가지고 볼 때. 그러니까 이 모음 뒤에 부사격 조사 나온 게 아니죠. 자음 뒤에 나타나는 부사격 조사 2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 잘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거 어떻게 쓰였다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쓰였겠죠. 이게 적힌 거 실제로는 이렇게 모양이 나온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니라는 만약에 그래서 문제에서 혹시나 이거는 뭐 한다? 니라는 부사격조사가 있다. 이렇게 나와도 틀린 말이에요. 니는 없어요. 이거니까요. 대응되는 거니. 정답 나왔죠, 4번은. 마지막 의로는 현대국어의 의미와 달리 출발점의 의미이다. 여기에 살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러면 여기서 적의로에서 이 적이라는 거는 뭐야 연결돼? 때로부터 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리고 의로라는 거는 분명히 뭐였다? 두 번째로 의로는 출발점의 의미이다. 대놓고 나왔죠 아까 A에서. 그럼 의로는 무조건 출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때 출발은 뭐 한다는 거야? 출발, 이 출발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인생의 출발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13번. 자, 거기에 나오죠. 직접 구성 요소는 별표. 이거 별표치란 이거예요. 문제가 좋아요. 얘도 좋고. 그리고 이거 앞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구성 요소 요새 3학년 트렌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런 거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3월에는 안 나올 거는 높은데 궁극적으로는 얘 잘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문제가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말에 나누어진 두 구성 요소를 가까이 일컫는데 먹이통과 같이 세 개의 구성 요소에 이루어진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은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먹이와 통으로 나눠지고 두 번째에서는 먹이를 다시 먹다와 이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먹이통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된 거죠. 먹이 자체와 통 자체가 실제로 그냥 보면 나눠지는 건데 먹이라는 거는 원래 또 뭐예요? 이렇게 먹다가 이라고 연결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먹이는 하나의 어근이 될 수 있죠. 그죠? 통도 명사니까 하나의 어근이 되죠. 그럼 먹이통은 기본적으로 뭐야? 합성어예요. 먹이통은. 그쵸? 문제에서 이건 안 나왔지만. 근데 먹이는 뭘까요? 먹이는 말 그대로 이 먹다라는 어근에다가 뭐가 붙었지? 이라는 접사가 붙은 거니까 얘는 뭐예요? 파생어죠. 고3 때는 이것까지 같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합성한 거야? 파생한 거야? 그럼 마지막에 붙는 것들이 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장을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먼저 먹이를 만들고 그 다음 나중에 통이 붙은 거잖아요. 순서를 볼 때는. 그러면 이게 1번 같은 경우는 물음보는 어떻게 나오죠? 하나씩 볼게요. 물음보는 그럼 이렇게 나눠지겠죠. 물음이란 것과 보로 나눠지죠. 그리고 다시 얘가 뭐예요? 이 물음이 다시 물다하고 보문을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나눴어? 이거 어근이죠. 근데 접사죠. 이거 그럼 어근이잖아요. 접사죠. 그러면 정답이 1번이 되는 게 맞겠네. 어근 접사 정확하게 나왔잖아. 그죠? 정답 1번. 나왔죠? 2번. 허드슨이죠. 그럼 허드슨 같은 경우는 일단 기억대로 하면 뭐로 나누는데? 헛과 웃음으로 나눠줘야죠. 그리고 니은대로 나누면 다시 뭐예요? 웃다하고 음으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헛은 뭐야? 접사죠. 그럼 접사하고 어근이 나눠진 거죠. 그럼 여긴 다시 어근하고 접사가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 정답 안 되죠. 어근어근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접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3번의 손목뼈.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손목이란 것과 뼈로 나눠지겠죠. 근데 이거 둘 다 뭐예요? 의미 가진 거죠. 어근어근의 결합이죠. 근데 다시 손목을 뭐로 나눠? 이해해서 손과 목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어근어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든 다 합성어들이죠. 어근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파생어죠. 여기도 파생어고 이건 파생어예요. 접사들이 무조건 붙었으니까. 그 다음 4번의 어른길이에요. 그럼 어른길은 처음에는 당연히 어른과 길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이거 어근하고 뭐예요? 어근이죠. 근데 다시 얼음을 나누면 얼다에다가 이렇게 음으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근에다가 뭐예요? 뒤에 접사기. 그러니까 어른끼리는 합성어지만 얼음은 뭐예요? 파생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이거. 아 이거 또 여기통 이거 똑같죠. 그 마지막 5번을 보면 물놀이죠. 그럼 물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물과 놀이를 나눠지겠죠. 그러면 어근에다가 어근이겠죠. 그리고 다시 놀이가 놀라는 말에다가 이로 나눠지면 당연히 어근에다가 접사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놀이는 뭐야? 파생어, 물놀이랑 합성어죠. 이해됐죠? 합성어 파생어를 제가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공적으로 그렇게 나올 거니까 문제가. 그것까지를 결국 알아내면 되잖아요. 단순히 나누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거 나누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 절대로. 근데 어근 접사 구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걸 다 써는 거죠. 여기서 손목뼈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되게 자주 나왔던 예문들이에요. 평상시에 정말 안 쓰는 말들이죠. 그죠? 물놀이 정도는 뭐 써쓰기, 먹이통 이건 정말 시험에만 나오는 거고, 울음보드 시험에만 나오는 거, 허드슨 이것도 시험에만 나오는 거니까 느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화하고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같은 용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평상시에 안 쓰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뭐 평상시에 엄마들 니한테 넌 정말 울음보구나 뭐 이런 말 써. 아 이거 그냥 봐도 너무 웃긴데. 그죠? 어른끼리란 말도 거의 안 써요. 그냥 빈판이란 말 쓰겠죠. 아 얼었어 이러지. 어머 여기 어른끼리인데?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확실히 다릅니다. 용어가 쓰는 게. 이거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적으로 문장 다 지켜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화할 때는. 그러니까 영화를 실제로 좀 멈춰놓고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말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잘. 어떤 경우는. 왜냐면 걔네가 쓰고 있는 수거의 개념이 또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본 어떤 영화는 완전히 오역이라서 다 뭐 그러니까 하사관이라고 해도 하사관 안에서도 그 급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해석을 되게 멍청하게 한 게 전부 다 그냥 하사 이렇게 버리니까 실제로는 하극상 얘기인데 같은 얘기끼리 그냥 싸웠던 얘기처럼 느껴지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영어의 완전한 오역이죠. 말 그대로 병장과 이병이면 하극상인데 이병이 병장한테 하는 게 근데 전부 다 병장처럼 그냥 병사로 해버리니까 병사끼리 다투니까 누가 나쁘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미묘한 심리가 깨지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14번 너무 쉬워요. 이거는 1번에 볼 때 고민이 있으신가 이렇게 했으니까 간접 높임이 맞잖아요. 그 간접은 무조건 주체 높임에서만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을 잘 보세요. 삼촌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가셨어. 삼촌께서 얘가 주어져 그러면 삼촌 이를 깨서로 쓴 거니까요. 할머니를 모시고 그럼 여기서 할머니가 뭐예요? 목적어죠. 을을 썼으니까 시골에 가셨어.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촌께서 할머니를 데리고 식당에 가셨어. 그러면 실제로 바꾼 거는 여기죠. 데리고 대신에 이걸 모시고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모시고는 누구 높인 거야? 할머니 높인 거잖아요. 할머니는 여기서 목적어니까 이걸 뭐예요? 객체고 얘가 주체잖아. 그러면 이렇게 데리고를 모시로 바꿨다는 거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모시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말이 안 되죠. 삼촌을 간접자 높인다는 얘기는 틀렸죠 이미. 그럼 이 문장에는 주체 높임과 간접 높임이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둘 다 있는 거죠. 둘 다 있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 뭐 이거는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세요. 15번은 문제가 되게 노멀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교치 안에서
교체의 종류 뭐 비응화, 유응화, 운전이 끄지 교체 뭐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 전혀 없이 그냥 갔죠. 그러면 기억해 볼 때 이거는 이렇게 써놓고 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렇게 꽃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치읓 자체가 바로 니은이 될 수 없죠. 처음에는 디귿 거쳤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교체가 한 번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어차피 교체잖아요. 그죠? 크게 보면.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첨가죠.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또 교체죠. 그러니까 교체 첨가만 쓴 거예요, 이건.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지가 나오고 막 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니은이 사라졌으니까 니은 자체는 탈락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무조건 뭐예요? 이거 교체예요. 된소리 되기니까 첨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두 개만 나왔죠, 얘는. 그죠?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에는 막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마히 먹다 발음이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기억하고 키읔이 합쳐서 이렇게 키읔된 거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추가로 얘기하겠죠. 그 다음은 여기서 볼 때 딱 보면 뭐가 살았어요? 키읔 자체는 탈락했죠. 비유만 남은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돼? 격파점 탈락을? 자음분 단순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근데 크게만 탈락이고. 그 다음 여기서 디귿, 쌍디귿으로 바뀐 거는 딱 봐도 뭐예요? 이거 이제 교체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정답 5번밖에 남을 게 없어요. 이렇게 다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를 볼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것들 일부러 맨 마지막 최종 발음만 보여주는 거죠. 그나마 문제가 노멀해진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순서까지를 물어봐봐. 다 이런 식으로. 뭐가 먼저 일어났다. 그리고 이거를 비음하게 바꾸면 음절의 끝을 먼저 해야 하냐 아니면 비음화가 먼저 일어났냐 첨가가 일어났느냐 이게 이렇게까지 따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으니까 쓰니까 문제가 노멀해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있냐 없냐만 따졌으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예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게 좋잖아. 숨겨놓은 게 하나 있죠. 얘네들은 눈에 보이잖아, 다 그대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볼 때 예전에 보면 이제 시험에만 나온 단어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최종범위 불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거 딱 보면 리을 첨가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신 공부해 보면 리을 첨가하는 말은 없죠. 그러면 실제는 이거는 니은이 됐다가 이거 영향받아서 이렇게 리을 되는 거니까 여기서 첨가 한 번 일어나고 여기서 교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놓은 것들이 있는 게 어려운 겁니다. 최종 발음문 자체가 그대로 다 이렇게 보여주는 두 개는 신유인 거고. 이해됐죠? 문문의 변동 문제는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고3 때서. 만약에 엄매를 선택한다면. 왜? 이것 때문에 자기가 등급에 문제 생겨요. 이게 그나마 시험 문제에서 문법은 제일 쉬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버리면 인서울이 힘듭니다. 이걸 모를 정도면 나머지 문법은 더 힘들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해줘야죠. 내일 이제 또 비문학 위주로 할 텐데 그냥 딱 봐도 대기하고 싶죠. 18번 아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죠. 그죠? 내일 한번 보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